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유로운 노후 시청자 여러분. 내가 너랑 결혼한 건 내 엄마가 엄청난 유산이라도 남겨줄 줄 알았기 때문이야. 근데 고작 5천만 원? 지난 5년간 착한 남편 연기한 내 시간이 아깝다. 이년아.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 박민준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귓가를 찢어놓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말은 그가 제 배를 걷어찰 때의 고통보다 더 아팠고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밤비보다 더 시렸습니다. 마치 녹슨 칼날이 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어리석게 바쳤던 제 푸르른 청춘을 천천히 도려내는 것 같았죠. 저는 부모도 돈도 없는 고아인 제가 잘생기고 능력 있는 건축가와 결혼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지난 5년간 저는 동대문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제 옷 한 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지 못하면서도 모든 돈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창업 초기라 사업 파트너들에게 접대할 돈도 투자금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모습을 볼 때마다 제 희생이 가치 있는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우리 가족의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말한 사업이라는 것이 불법 도박판과 친구들과의 밤샘 술자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엉망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술냄새가 진동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다짜고짜 침실로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고래고래 소리치며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통장은 평생을 봉제 공장에서 일하신 가난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사활이 걸린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 돈은 제 목숨과도 같다고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온기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애원은 그의 눈에 그저 남편에게 돈 쓰기 아까워하는 이기심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통장을 지키려 하자 그의 내면에 있던 야수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제 뺨을 때리고 저를 발로 차고 짐승처럼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의 충격보다 그의 잔인한 고백을 직접 듣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결혼, 이 사랑,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그는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제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이니 분명 숨겨둔 재산이 많을 것이라 착각했던 거죠. 5년 동안 그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며 착한 남편 역할을 연기했고 진실을 알게 되자 환상이 깨진 것입니다. 그날 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도박빚 때문이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사기꾼의 분노였던 셈입니다. 5년의 세월을 아무런 이득도 없는 사기극에 낭비했다는 분노였죠. 그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찾아냈을 때 그는 굶주린 맹수처럼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힘겹게 기어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돌아온 것은 정신을 잃게 만든 마지막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을까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느껴진 것은 차가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축축하고 끈적이는 감촉, 그리고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과 찢어진 상처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사방은 어둠과 찢어진 비닐봉지, 음식물,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둡고 더러운 골목 끝에 놓인
철제 쓰레기통 안에 있다는 것을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 마지막 재산을 빼앗은 뒤 정신을 잃은 아내를 이곳에 폐기물처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제가 조용히 이 더러운 곳에서 죽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야 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제가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흐흐흐, 하하하. 메마른 웃음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처량한 빗소리와 뒤섞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절망과 분노가 낳은 눈물이었죠. 저는 그곳에 누워 몸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빗속에서 깡마른 형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낡고 빛바랜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환경미화원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골목을 청소하며 다가왔습니다. 빗자루가 시멘트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형형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한없는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요.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흠뻑 젖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 잡힌 검은색 정장이 있었습니다. 모자까지 벗자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와 강인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늙고 초라한 환경미화원이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요원의 기세가 느껴졌죠. 그는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힘이 넘쳤습니다. 작은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골목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청담동 12번 골목, 위치 확보, 긴급 상황 발생, 아가씨를 모시러 와라. 아가씨? 누가 아가씨라는 거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 저는 검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과 단단한 팔이 저를 안아올려 고급스럽고 안락한 차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기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 남편의 잔인한 연극은 과연 세상에 밝혀질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제 운명에 함께 분노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가 정의와 명예를 되찾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를 감싸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만이 어젯밤 쓰레기통의 차갑고 더러운 감각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코끝을 맴도는 은은한 난초 향기는 저를 괴롭히던 지독한 악취를 지워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크리스털 조명의 은은한 불빛은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제가 살던 초라한 반지하가 아닌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한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구름처럼 부드러운 실크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천장은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가구들, 체리목 화장대부터 벨벳 소파, 바닥의 페르시안 카페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의 품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온 걸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배와 어깨에서부터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와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고통은 끔찍했던 어젯밤이 현실이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가씨, 깨어나셨습니까? 우선은 편히 누워 쉬십시오. 익숙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 환경미화원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가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그릇이 들려 있었죠. 이제는 모자에 가려지지 않은 그의 얼굴은 60대쯤으로 보이는 강직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총명한 눈빛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그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아가씨, 꼬박 하루를 혼수 상태에 계셨습니다. 방금 의사 선생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상처가 깊긴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정을 취하면 곧 회복될 겁니다. 아가씨,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세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서연이고 그냥 평범한 봉제 공장 직원이에요. 박 실장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죽그릇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아가씨, 저희는 지난 25년간 아가씨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서연 아가씨, 25년이라니.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나이는 이제 겨우 27살인데 말이죠. 박 실장님,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고 어젯밤에 왜 거기에 계셨던 거죠? 그리고 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박 실장님은 죄책감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아가씨. 멀리서나마 아가씨를 조용히 지켜드리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어젯밤은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이 아가씨를 해칠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를 벌해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나를 지켜왔다고 25년 동안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득 희미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늦게 집에 돌아올 때면 늘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고 그저 묵묵히 길을 쓰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나 포장마차 주인 혹은 길모퉁이의 대리운전 기사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외로웠던 세월 동안 늘 누군가가 저를 남몰래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요? 누가 실장님에게 그런 일을 시킨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아가씨, 아가씨의 외할아버님 되십니다. 외할아버지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고아였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나 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죠. 전 외할아버지 안 계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박 실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가씨. 단 한순간도 아가씨와 어머님 찾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래층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이 좀 괜찮아지시면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진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저에게 가족이 있다니. 외할아버지가 계셨다니. 그분은 제가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동안 수십 년간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왜 제게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가족을 떠나 힘든 삶을 사셔야만 했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또 다른 고통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민준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거짓 행복의 나날들이 떠올랐죠. 저는 낡은 북카페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의상 디자인 전문대 졸업반이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는 하얀 셔츠를 입은 훤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제 옷에 커피를 쏟았고 그것이 운명처럼 저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낭만적으로 제게 구애했습니다. 제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죠. 고아라는 제 배경은 전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할 작은 집과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주었습니다. 늘 따뜻한 가정을 갈망해왔던 저는 그의 달콤함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숙한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습니다. 당시 살아계셨던 어머니는 조금 걱정하셨습니다. 민준이라는 사람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계산적으로 보인다고 하셨죠. 제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의심이 많으시다고 반박했죠. 저희의 결혼식은 작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저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결혼 초 그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그는 친구들과 작은 건축사무소를 열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를 도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운이 좋은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해지셨을 때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돈 문제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제게 무언가 남겨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에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5년 동안 공들여 만든 연극이었죠. 그의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착한 남편 연기한 내 시간이 아깝다. 결국 그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제가 가졌을 거라 착각한 막대한 유산 때문에 저를 만났던 것입니다.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함의 눈물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실장님이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회장님과 저희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이서연은 어젯밤 쓰레기통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일 겁니다. 저는 박 실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지금 바로요. 박민준의 연극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제 연극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과연 권력자인 외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제게 정의를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을 떠나야만 했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의 단호한 모습에 박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고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쳐주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내면의 의지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박 실장님의 팔에 의지해 화려한 방을 나섰습니다. 이 저택은 너무나도 크고 호화로웠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걷는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는 역대 선조들의 유화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낯설고 권위적인 얼굴들이었죠.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잘못 들어온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초상화 하나를 지나칠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림 속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선한 눈매와 그 미소, 그것은 낡은 사진 속 저희 어머니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사모님이십니다. 아가씨의 어머님이시죠. 박 실장님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하고 마음까지 따뜻하셨죠. 사모님 덕분에 이 저택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림 속 어머니의 미소를 보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그 비밀은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박 실장님은 저를 정교하게 조각된 커다란 나무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가볍게 3번 노크하자 안에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제 침실보다 더 웅장한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천장까지 닿는 고급 원목 책장이었고 낡은 가죽 장정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방 중앙의 거대한 책상 뒤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백발의 노인이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주름져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날카롭고 총명했습니다. 제 얼굴에 그의 시선이 닿는 순간 그 날카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억누르고 있던 격한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찾은 혈육에 대한 기쁨과 깊은 슬픔, 그리고 끝없는 회한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박 실장님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아가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장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책상을 돌아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는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손녀. 할아비가 얼굴 좀 자세히 보자꾸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났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주저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는 검버섯이 핀 손을 들어 떨리는 손길로 제 뺨을 어루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닮았구나. 정말 닮았어. 내 어미를 쏙 빼닮았구나. 눈매도, 콧날도, 턱 밑에 작은 점까지도. 그는 중얼거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 할아비가 죄인이다. 내가 너희 모녀에게 큰 죄를 지었다. 내 온고집과 오만함 때문에 자식과 손녀를 25년이나 잃고 살았구나. 왜 할아버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단어가 목구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은 강하지 않았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외로움이 눈물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혈육의 정을 느꼈고 제가 기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한참 후 저희 두 사람의 감정이 진정되자 할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2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유성 가문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칙과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가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은혜는 할아버지의 막내딸로 곱게 자랐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무명의 가난한 화가였던 제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사랑을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유성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내가 틀렸었다. 할아버지는 깊은 후회가 담긴 목소리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내 권력과 돈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다. 내 어미에게 가문을 택할 것인지 그 남자를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강요했지. 그리고 내 어미는 사랑을 택했다. 그날 밤 내 어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약간의 집만 챙겨 집을 나갔다. 떠나기 전 내 어미는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자신만의 삶을 살 테니 제발 찾지 말아달라고 하더구나.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 크게 후회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풀어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어머니가 결혼해서
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사람이 찾아갔을 때는 아버지가 이미 사고로 돌아가신 후였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모든 흔적을 끊고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다시는 너희 모녀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3년 전 우연히 내 어머니의 행방을 찾았지만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 내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너무 늦었지. 내 어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간호사에게 자신의 유일한 딸, 바로 너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겼다고 하더구나.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제 존재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왜 그때 바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약간의 서운함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너는 그 박민준이라는 놈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사람이 조사해보니 착실하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으로 보였다. 네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기에 나는 망설였다.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내 삶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웠다. 또 간접적으로 내 어머니의 비극을 초래한 이 외할아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겁이 났지.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너를 지켜보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망설임과 죄책감이 의도치 않게 박민준에게 저를 속일 기회를 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은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가웠고 눈빛은 이글거렸습니다. 그 개자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놈은 우리 모두를 속였다. 그놈은 감히 이유성 가문의 유일한 핏줄인 너를 학대했다. 그놈의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놈과 그 집안 전체를 편히 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태풍을 거두게 될 게다. 내가 그놈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막강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박민준의 가족에게는 이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희생자였던 저는 이 복수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외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제 마음속에 모든 응어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고아라는 아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막막함, 모든 것이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도는 부평초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뿌리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 싸움을 시작할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순간 박 실장님이 심각한 얼굴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두 분께서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얇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준의 신상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입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계속 말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실장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박민준은 아가씨에게 말했던 것처럼 실패한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사인 푸른미래건축은 사실 자금 세탁을 위해 만들어진 유령 회사였으며 그 자금의 출처는 박 실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죄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금 출처가 어디인가? 할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다그쳤습니다. 회장님, 대부분 불법 도박과 사채업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의 회사와 대성건설이라는 건설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건설의 대표는 다름 아닌 박민준의 어머니 최 여사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
제가 늘 평범한 가정주부라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 가끔은 까다롭긴 해도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던 그녀가 결코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속하게 할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최 여사의 대성건설은 최근 2년간 여러 소규모 관급 공사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수주했습니다. 저희는 박민준이 자신의 어두운 인맥을 이용해 경쟁업체에 압력을 넣어 어머니의 회사가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후 대성건설은 하청업체에 공사를 헐값에 넘겨 비용을 부풀리고 그 수익금을 박민준의 유령회사로 빼돌려 자금 세탁을 한 뒤 가족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적인 불법 사업망, 조직적인 범죄 가족,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걸까요? 저는 제 피땀 어린 돈을 독사를 키우는데 그들의 더러운 범죄에 자금을 대는데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님은 말을 이었고 그의 다음 말은 제게 결정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의 유품이셨던 그 5천만 원 통장 말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민주는 그 돈을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 돈 전액을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그의 동생 박민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현재 그곳에는 민호와 한 젊은 여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는 임신 중이며 박민준을 늘 여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쨍그랑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제 심장처럼요. 왜도 그는 사기꾼,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가진 것입니다. 저의 행복했던 웃음소리, 제가 아껴가며 차렸던 소박한 밥상, 그를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렸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한낱 웃음거리였을 겁니다. 그는 제 희생을 발판 삼아 다른 여자와 자신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칠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는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겁니다. 그 눈물을 도객으로 바꿔 감히 내 인생을 짓밟은 모든 것들을 부식시키고 파괴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와 박 실장님을 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희생자의 나약함이 아닌 사냥꾼의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 그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도요.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전부 모아주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류가 아닌 절대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박 실장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그 집안 전체가 정의 앞에, 내 손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봐야겠네.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배우가 아닌 감독이 될 것입니다. 저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선사하는 감독이요. 하지만 그들이 제가 죽었거나 사라졌다고 믿고 있는 지금 어떻게 다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서연의 모습으로는 아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꼬박 하루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창가에 앉아 푸른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여자와 곧 태어날 아이 곁에서 행복해할 박민준의 모습이 비수처럼 가슴에 밝혔습니다. 이 배신은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그에 대한 좋은 기억,
단 하나의 희미한 빛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였고 이용당하다 가치가 없어지자 무참히 버려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이내 무력감이 덮쳐왔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잔인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알게 된 유성, 가문의 손녀라는 신분을 제외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있을까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할아버지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죠. 내 어미가 남긴 것들이다. 이제는 네가 내 어미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저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나 돈이 아닌 세월의 빛바랜 편지 뭉치와 짙은 갈색 가죽 표지에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단아한 어머니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엄마의 심장은 매 순간 너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렴.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일기장은 어머니의 삶 전체를 담은 기억의 흐름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살던 아가씨 시절부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순간까지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야 했던 아픔과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던 초기의 어려움에 대해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글 속에는 원망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저에 대한 끝없는 사랑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쓰신 일기,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그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아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란다. 그건 계획된 살인이었어. 내 아빠는 사업 파트너 중 한 명,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던 자의 추악한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단다. 그는 그 사실을 고발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지. 그들이 먼저 손을 써서 사고로 위장한 거야. 엄마는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엄마가 증인으로 나서는 순간 그들이 너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넌 너무 어렸단다. 서연아, 엄마는 널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그래서 선택해야만 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네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가난하고 숨겨진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단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어머니는 현실에서 도망친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치와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내한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진실은 제 온몸에 강렬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제 안의 모든 나약함과 두려움을 몰아냈죠. 어머니는 박민준의 가족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무서운 어둠의 세력과 홀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피, 유성 가문의 강인한 피가 제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서연아, 내 딸. 엄마는 네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안다. 나중에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너는 살아야 한다. 너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몫까지 멋지게 살아내야 해. 엄마가 네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의지와 용기란다. 그것으로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네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렴. 사랑한다, 내 딸.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함께 전에 없던 강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어제의 이서연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거짓과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퀭한 눈과 수척한 얼굴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서는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제 부모님을 위한 정의까지 되찾아야 합니다. 박민준과 그의 가족은 그저 장기판의 졸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자, 오래전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놈을 반드시 빗속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얼굴도 눈물 어린 눈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울 정도의 평온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할아버지와 박 실장님은 식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변화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님, 박 실장님. 제 목소리는 뚜렷하고 단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놀라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어서와 아침 먹어라. 오늘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모두 물러간 후에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더는 숨지 않을 거예요. 정면으로 맞서서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 오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할애비가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완벽한 변신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박민준과 그 가족들은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의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완벽한 위장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권위 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거야 쉽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교포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부유하고 세련되며 한국의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 투자 기회를 찾는 사람으로요.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그 초라한 봉제 공장 직원이 백조가 되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게다. 그건 이 할애비에게 맡기거라. 일주일 안에 헤일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분증, 여권, 은행 계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주마. 그렇게 제 불사조의 부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저택으로 초빙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는 제 촌스러운 검은 긴 머리를 잘라내고 세련된 브라운 애쉬 컬러의 보브컷으로 바꾸어 제 얼굴의 윤곽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일상적인 내추럴 메이크업부터 파티를 위한 화려하고 고혹적인 스타일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제 옷장을 샤넬, 디올, 구찌 같은 명품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신어볼 생각도 못했던 아찔한 하이힐이 이제는 제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는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까지 초빙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처럼 걷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식시장, 금융용어, 비즈니스 협상 기술까지 저는 목마른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습니다. 고통과 증오는 엄청난 동력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으며 어머니의 이야기와 의지는 제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처 다 걷지 못한 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인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며 총명하고 차갑고 도도한 기품을 뿜어내는 헤일릴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 실장님과 그의 팀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박민준의 현재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저를 쓰레기통에 버린 후 그는 경찰 조사가 두려워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의 돈으로 산 고급 오피스텔로 옮겨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인 최 여사와 민호도 그곳으로 이사해 함께 지내고 있었죠. 그들은 제 고통 위에서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박 실장님은 그 오피스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매일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5천만 원을 합법적인 돈으로 만들지 의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민준이 그 여자에게 모든 일이 정리되면 결혼해주겠다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욕하며 죽어 마땅한 년이라고 저주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의 증오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박 실장님으로부터 박민준의 유령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급하게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금이 제가 등장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거대한 물고기, 관대한 투자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르마니의 하얀색 정장을 입고 디올 선글라스를 끼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습니다. 헤일리 리는 이제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수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저지른 짓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까지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 하얀 벤틀리가 강남의 한 고급 골프 클럽 주차장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사업가들이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고 박 실장님의 정보에 따르면 박민준도 이곳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인맥 관리를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크리스찬 루부탱 하이힐이 바닥에 또각거리며 오만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전체 연습장이 내려다 보이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칵테일 한 잔을 시키고 선글라스를 낀 채 영어로 된 경제 잡지를 읽는 척하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는 방식부터 잔을 쥐는 손짓, 주변을 무심하게 훑는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연습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뼛속부터 부자인 사람,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기품을 풍겨야만 했습니다. 예상대로 30분쯤 지나자 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중년의 사업가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번듯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그의 추악한 내면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관심한 척 잡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름답고 부유하며 낯선 여자의 등장이 그의 주의를 끌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박민준은 그 남자에게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설득하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얼마 후 남자는 전화를 받고는 먼저 자리를 떴고 박민준은 실망한 표정으로 혼자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박 실장님이 미리 포섭해둔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부주의한 척 제 에르메스 가방에 칵테일을 쏟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허둥지둥 수건으로 닦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가방에 큰 얼룩이 져버렸죠. 저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블랙카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이 가방은 알아서 처리하고 이건 새 핸드폰 사는데 보태요. 당신 것 너무 낡아 보이네요. 저는 차갑지만 관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직원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가방이 망가졌는데도 태연하다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민준의 두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제 아름다움이 아닌 저의 엄청난 부와 남다른 기품에 매료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다가와서 그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방금 상황을 우연히 봤는데 정말 관대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선글라스 너머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의 도도한 태도는 오히려 그의 정보욕을 자극한 듯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교포이신가요? 그렇다면요.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다면 죄송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분위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요. 제가 방금의 소란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한 잔 사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침묵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죠. 좋아요. 하지만 시간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그는 자신의 화려한 언변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과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 물었죠. 저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신비롭고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헤일릴이라고 소개하며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막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라는 단어를 듣자 박민준의 눈이 다시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는 저를 유혹하기 위해 장밋빛 미래를 그려냈습니다. 저는 그저 들으며 가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프로젝트에는 관심 없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거대한 규모의 빅딜이에요.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그가 황급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도 다 제 손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가 자금 흐름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가 마침내 스스로 어려움을 실토한 것입니다. 자금난이라 저는 도전적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유능한 남자는 자기 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두지 않죠. 제 말은 그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건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운이 조금, 그리고 비전을 가진 전략적 파트너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파트너가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막지만 조롱이 섞인 웃음소리였죠.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민준 씨.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대화 나름 흥미로웠어요. 제 명함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제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죠. 전 최고하고만 일해요. 저는 금박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뒤돌아섰습니다. 박민주는 실망감과 모멸감,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강렬한 희망과 탐욕에 휩싸여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저처럼 살찐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연극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에 야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씨앗이 싹트고 그 스스로 제가 쳐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제 예상대로 이틀 뒤 제 비서는 박민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세기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달라며 간절히 애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서류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했죠. 저는 제가 바쁘고 까다로우며 쉽게 설득되지 않는 투자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의 관심을 갈망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보낸 프로젝트 서류는 제주도 해안가에 고급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안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아주 무능한 자는 아니라는 점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기획안은 매우 전문적이었고 디자인 설계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현재 재정 능력으로는 이것이 그저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를 이틀 더 기다리게 한 후에야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약속은 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강남 중심가의 최고급 빌딩에 임대하고 꾸며주신 가상 오피스였죠. 아름다운 비서, 최신형 애플 컴퓨터,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업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박민주는 가장 좋은 양복을 빼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은 채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의 호화로움에 약간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일리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권력의 거리를 유지한 채 그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30분들이죠.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주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해 자신의 프로젝트를 포장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심스러운 듯 눈썹을 치켰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프로젝트는 잠재력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제가 왜 당신에게 투자해야 하죠? 그는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수십 배의 수익을 보장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최고의 입지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이 리조트는 분명 제주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게다가 저는 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모든 인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자금입니다. 얼마나 필요하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초기 단계에 약 2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약간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억이요. 제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시나 보죠? 당신처럼 이름도 없는 회사에 어떻게 제가 그런 거액을 맡길 수 있겠어요? 대표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가 황급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명예.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명예가 얼마짜리인데요. 제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이고 무례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저는 다음 미끼를 던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긴 척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건 아니니 당신의 열정은 조금 엿보이네요.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죠. 박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20억은 아니에요. 테스트 삼아 작은 액수로 시작하죠. 2억. 만약 당신이 이 2억으로 3개월 내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시작해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2억. 그는 약간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억도 좋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엄격해졌습니다. 전 복잡한 서류 작업은 질색이에요. 모든 거래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계좌이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말 제 저택으로 직접 현금을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혼자 와야 합니다. 제 요구는 다소 기이했지만 지금의 박민준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괴팍하지만 돈 많은 교포, 비밀스러운 거래를 선호하는 여자. 게다가 현금 2억이라는 유혹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대표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순진한 부자 여자를 낚아 큰돈을 벌게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그 자신이 바로 미끼에 홀려 제가 쳐놓은 그물로 서서히 헤엄쳐 들어오고 있는 물고기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번 주말 할아버지의 저택에서 더 큰 연극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에서 그는 더 이상 유능한 건축가가 아닌 곧 법의 심판을 받을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약속 며칠 전부터 박민주는 제 비서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약속 시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고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현금 2억 원. 어떤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도 잠 못 이루게 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반면 저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와 할아버지 그리고 박 실장님에 의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약속 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저택이 가장 한적한 시간을 골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골프를 치러 가셨고 다른 고용인들은 모두 휴가를 보냈습니다. 저택에는 정원사로 위장한 박 실장님과 몇몇 경호원들만 남아 있었죠. 저는 푸른 수영장이 내다보이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제 앞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돈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빳빳한 신권 다발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맨 윗부분뿐이었습니다. 그 아래는 전부 백지로 채워져 있었죠. 거실 곳곳에는 모든 각도를 촬영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4시 박민준을 태운 택시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번듯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 떠오른 긴장감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돈을 담아갈 빈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집사 복장을 한 박 실장님이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박민주는 테이블 위의 돈가방을 보고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의 빛을 두 눈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예의 바른 태도를 되찾으며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헤일리 대표님,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앉아요. 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지만 시선은 돈가방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시간관념이 철저하시네요. 전 그런 사람과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업에서 신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가 아첨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됐고, 긴 말할 필요 없겠죠. 저는 돈가방을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2억, 약속대로예요. 확인해봐요. 그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의 가방을 열고 제 돈가방에서 돈다발을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빠르게 셌지만 아래쪽은 확인하지도 않고 위쪽 지폐들만 대충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의 가방이 가득 차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정확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당신에게 주고 싶은 작은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그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박 실장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실장님은 붉은 벨벳 상자를 들고 다가와 박민준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첫 만남을 기념하는 작은 선물이에요. 열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민준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실크 안감 위에는 값비싼 시계나 명품 만년필이 아닌 낡은 통장 하나와 나무신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가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죠. 그는 그 두 물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대표님께?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헤일리리의 도도한 목소리가 아닌 이서연의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가 지난 5년간 들어왔던 바로 그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놀랐어요. 전 남편? 아니, 박민준 씨라고 불러야 하나? 갑작스럽게 밝혀진 진실에 박민준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서연? 아니야. 말도 안 돼. 넌 죽었잖아. 내가 죽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이서연은 그날 밤 쓰레기통에서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네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저를 보았다가 방구석에 엄숙하게 서 있는 박 실장님을 보았다가 그리고 모든 탈출로를 막으며 조용히 다가오는 정원사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것이 거래가 아닌 덫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너랑 저 늙은이는 대체 누구야?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제 목소리는 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 모든 연극이 막을 내린다는 사실이지. 저는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이 켜지고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 거실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가 운명의 그날 밤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화질은 선명했고 그의 모든 욕설과 저주도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화면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은 다른 증거들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횡령한 돈의 은행 거래 내역, 그 여자와 외도하는 사진, 그리고 그가 세운 유령 회사의 자금 세탁 관련 서류들까지. 이제 할 말 있나?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와 방금 네가 받은 현금이억이면 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박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모든 계산과 교활함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발로 치명적인 덫에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배후에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죄를 저지른 자들도 모두 빗속으로 끌어내야만 합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앉은 박민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부부의 연과 타인의 목숨까지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결말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단지 그를 붙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졸에 불과했고 진짜 주범들, 그의 범죄를 도운 자들은 아직 법망 밖에 있었습니다. 일어나,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가 명령했습니다. 박민주는 이제 공포와 절망만이 남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용서? 네가 감히 그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어? 네가 날 때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이나 해봤어? 내 어머니의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릴 때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나 했냐고. 저는 그에게 다가가 공포에 질린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죄를 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지. 법의 관용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네, 내가 뭘 하면 되지. 전부 다 풀어. 이 계획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 대해 말해. 내 어머니, 내 동생, 그리고 그 여자까지. 그들이 널 어떻게 도왔고 뭘 알고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해.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내 가족이야. 가족? 저는 비꼬는 투로 되물었습니다. 며느리, 형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함께 계획을 짜는 가족. 그런데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나? 저는 박 실장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실장님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최 여사와 그의 동생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제 통장을 빼앗은 뒤 어떻게 저를 설득해서 시골에 남은 어머니의 집까지 팔게 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재산을 빼앗은 뒤에는 저를 정신병원에 가둬 영원히 입을 막아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가족의 실체야. 내가 이렇게 잡혀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아마 내가 가져올 돈을 어떻게 쓸지 즐겁게 계획하고 있겠지. 네가 살든 죽든 신경도 안 쓸 거라고. 제 말과 명백한 증거는 박민준의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족의 계획에서 돈을 버는 도구, 쓰고 버려질 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절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최 여사가 처음부터 저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싫어했으며 제 돈을 빼앗으라고 부추겼다고 실토했습니다. 여자가 돈 관리 못하면 남편이 해주는 게 맞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를 속이는 계획도 모두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동생 민호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늘 저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연녀 유라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유라는 그가 일했던 건설사의 재무팀장이었고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박민준의 자금 세탁 활동의 배후에 있는 설계자였습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 돈을 횡령하는 방법, 모두 그녀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고급 오피스텔, 유라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모두 그 더러운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의 아이는 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모두 빼앗은 뒤 박민준이 저와 이혼하고 유라와 정식으로 결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범죄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가족과 공범자들이 모두 가담한 조직적인 음모였습니다. 박민준의 자백이 끝나자 저는 박 실장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실장님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그물은 다 쳤습니다. 이제 거두셔도 되겠습니다. 불과 15분 후 저택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신속하게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을 사기, 재산 갈취, 특수상해 및 다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인한 인상의 팀장이 체포영장을 읽었고 박민준은 극도의 충격과 공포 속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백이 녹화되어 경찰서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민준의 진술을 바탕으로 두 갈래의 검거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팀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최 여사와 민호 그리고 유라는 박민준이 가져올 희소식을 기다리며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가 손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를 수색하자 불법 활동을 기록한 수많은 서류와 장부 그리고 출처 불명의 거액의 현금과 자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작전은 박민준과 유라가 일했던 건설사를 향했습니다. 그들의 사기 및 공금 횡령 행위가 모두 드러났고 거대한 경제 범죄 조직이 뿌리 뽑혔습니다. 그날 밤 박민준의 가족과 공범자들은 모두 차가운 유치장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더없이 비참한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박민준 일가와 거대 경제 범죄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유성그룹의 잃어버렸던 상속녀라는 저의 진짜 신분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뒤엎은 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외와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제게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남은 것은 복수의 통쾌함이 아닌 낯선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이겼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5년의 청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너무나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아픔까지. 모든 일이 경찰의 손에 넘어간 뒤 저는 외할아버지의 저택에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과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 우리 모녀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그 범인은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오래된 그 사건을 제 손으로 다시 파헤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그건 벌써 25년 전 일이다. 우리의 적은 간단한 상대가 아니다. 그는 교활한 늙은 여우고 정재계에까지 그의 손이 뻗어 있다. 네가 직접 나서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할아버지, 제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를 위해 제가 정의를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제 눈 속의 결심을 보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다. 네가 정 그렇다면 막지는 않으마. 하지만 절대 혼자 움직여서는 안 된다. 박 실장과 유성그룹의 모든 인력이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시시한 사기꾼 가족이 아닌 진짜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과 할아버지의 희미한 기억 조각을 바탕으로 저희는 단서들을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백상호, 90년대 서울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인물로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박 실장님의 팀이 백상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지만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많은 흔적들이 지워졌고 당시의 증인들은 죽거나 이사를 가거나 혹은 두려움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힌 듯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한 줄기 단서만 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조사 대신 헤일릴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백상호가 군림하고 있는 어둠의 세계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선 경매나 상류층 사교 행사처럼 백상호나 그의 수족들이 반드시 나타날 만한 곳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름답고 부유하며 거액의 투자를 원하는 미스터리한 교포라는 제 이야기는 금세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백상호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저를 떠보고 접근해 왔습니다. 저는 순진한 척하며 그의 민감한 사업에 흥미를 보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치열한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범죄의 세계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목숨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모습과 어머니의 유산이 제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수개월간의 잠입 끝에 제 인내심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백상어의 가장 신임받는 부하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결정적인 정보를 흘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 대장의 사업에 방해가 되던 고집 센 화가 한 명을 완벽하게 처리했던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대화가 제 옷에 달린 초소형 녹음기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저는 즉시 몸을 빼냈고 할아버지 박 실장님과 함께 마지막 전투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백상어를 체포하는 것을 넘어 그의 범죄 조직 전체를 와해시켜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저택에서 가짜 생일 파티가 기획되었습니다. 백상어와 그의 핵심 조직원들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업 협력을 다지는 파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을 기다리는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짜 생일 파티는 전례 없는 규모로 준비되었습니다. 저택 전체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꾸며졌고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재계의 거물들과 고위 관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최고급 사교 파티였지만 내부의 모든 웨이터, 정원사, 경호원들은 사복을 입은 최정예 경찰들이었습니다. 거대한 그물이 쳐졌고 이제 백상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과감하게 드러낸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높게 올려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돋보이게 했습니다. 짙고 화려한 화장과 차가운 눈빛은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서연도 헤일리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여왕이었습니다. 백상어는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과시하듯 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60대 정도로 다부진 체격의 민머리, 얼굴에는 흉터가 있어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부하 10여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하나같이 험상궂고 온몸에 문신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파티장에 들어서자 즐겁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파티의 주인인 할아버지가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백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 늙은이의 생일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상어는 하하하 하고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너무 겸손하시군요. 회장님 생신에 제가 어찌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파티장을 쓱 훑어보다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이 아가씨가 바로 그 귀한 손녀 헤일리리 대표님이시겠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과연 절세미인이십니다. 저는 차갑지만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손에 든 레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백 회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야 뵙네요.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잔을 들며 의도적으로 제 손을 스쳤습니다. 헤일리 대표님께 술을 다 받다니 이 늙은이에게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저는 입술만 살짝 댔다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백 회장님이야말로 이 서울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시작하는 햇병아리니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달콤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표님께서 너무 겸손하시군요. 그가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대표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라면 뭐든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사업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청소하는 일 같은 것도요? 제 말에 백상어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살피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헤일리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맑은 웃음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밴드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중앙의 작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파티의 흥을 깨서 죄송합니다. 파티를 이어가기 전에 오늘 오신 가장 귀한 손님, 백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백상어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는 박 실장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생일 축하 영상이 아닌 캔버스 앞에서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선한 인상의 젊은 남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백상어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 이 남자가 낯이 크신가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과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이십니다. 화가셨죠. 25년 전 아버지는 완벽하게 조작된 교통사고로 잔인하게 살해당하셨습니다. 저는 백상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배후에 있는 주범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의 귀한 손님, 백상어 회장님이십니다. 파티장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백상어는 벌떡 일어나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증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죠. 제가 다시 신호를 보내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의 신복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전 완벽했던 작업에 대해 자랑하는 목소리,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백상어 바로 뒤에 서 있던 그 부하는 피가 마른 얼굴로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형님, 제가 전현한테 당했습니다. 백상어는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죠. 공포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저를 향해 겨눴습니다. 모두 꼼짝 마. 움직이면 인연을 쏴버리겠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숨을 곳을 찾았고 백상어의 부하들도 일제히 무기를 꺼내 그를 둘러쌌습니다.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백상어가 제게 다가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 내 애비 곁으로 보내주마. 그는 총을 들어 저를 정조준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검은 총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극의 감독은 바로 나이고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수라장 속에서도 저는 무대 위에 굳건히 서서 백상어의 검은 총구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흉터 가득한 얼굴에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깡이 좋구나, 어린 것. 이 지경인데도 무섭지가 않아.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라도 있나? 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유언은 회장님께서나 준비해 두시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당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백상어의 총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총을 쥔 팔에 붉은 점이 나타났고 총이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백상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피 흘리는 팔을 감쌌습니다. 사방에서, 발코니에서, 문 뒤에서 경찰 특공대 저격수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백상어와 그의 부하들을 향했습니다. 모두 무기 버려.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파티장 스피커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문이 열리고 방패와 중무장한 경찰 기동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상어의 부하들은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무기를 버리고 머리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영화 같은 범죄 현장, 검거 작전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서울의 암흑가를 주름잡던 백상어는 이제 상처 입은 짐승처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그가
늘 무시하던 어린 여자의 손에 비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박 실장님이 무대 위로 올라와 제 곁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백상어를 꾸짖었습니다. 백상어,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25년 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진 피의 빚, 오늘이 바로 갚는 날이다. 경찰들이 다가와 백상어와 그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백상어는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이겼다.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는 마라. 너도 결코 편하게 살지는 못할 테니. 저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협박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고 저택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무대 위에 주저앉아 할아버지와 박 실장님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정말 끝났어. 저는 속삭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제 부모님을 위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것입니다. 백상어 조직 소탕 작전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살인, 자금 세탁, 불법, 대부업 등 그들의 수많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녹음된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상어와 핵심 조직원들은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상어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범죄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같은 시기 박민준과 그의 가족 그리고 유라의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사기, 재산 갈취, 특수상해, 경제범죄 공모 등의 혐의로 그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범이자 제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박민주는 그의 젊은 시절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야 할 만큼 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여사와 민호 역시 공범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이 끝없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의 미래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모든 판결이 내려지는 날,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부모님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모든 원한이 풀렸고 악인들이 죗값을 치렀으니 이제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 후 저와 할아버지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정체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뒤 저는 제가 가진 힘과 권력이 단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더 좋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5년간의 한을 푼 할아버지는 마치 10년은 젊어지신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유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정은 이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처럼 젊은 여성의 능력을 의심했죠.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도전인 동시에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열정과 지혜를 바쳐 일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기존의 낡은 방식 대신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친환경 기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죠.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인내심과 인상적인 경영 성과를 통해 저는 점차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제 손에서 유성그룹은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과 병행하여 저는 제 개인적인 아픔에서 비롯된 프로젝트에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저는 평안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 및 심리 상담, 그리고
직업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저는 평안재단을 찾는 모든 여성이 과거의 저처럼 마음의 평온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용기를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 있는데 박 실장님이 낡은 편지 한 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교도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박민준이 보낸 것입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의 필체는 예전처럼 세련되지 않고 빗돌빗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배신한 아내 서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아니까. 그저 뒤늦은 사과 한마디를 하고 싶었소. 이곳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소.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했고 나를 악마로 만들었소. 나는 내 손으로 나의 행복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파괴했소. 답장은 바라지 않소. 그저 앞으로 당신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안녕히.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떠한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 이야기는 이제 정말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모든 원한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제 현재의 삶을 더럽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저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명과 책임감 그리고 사랑하고 나눌 준비가 된 치유된 마음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거대한 연극의 결말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하늘이 맑게 개이기 전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정적과도 같았죠. 운명의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유성과 저택은 언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정문 밖에서 진을 치고 이 떠들썩한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얻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적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정복자의 희열 대신 텅 빈 공허함과 극심한 피로감만이 남았습니다. 거짓과 폭력 속에서 살아남고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였던 지난 몇 달간의 정신적 후유증이 이제야 몰려왔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비와 쓰레기통의 악취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제가 안전하고 따뜻한 방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박 실장님은 저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최고의 심리치료사를 불렀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외부가 아닌 제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을 갖고 제 상처를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박 실장님에게 경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박민준, 최 여사, 유라의 진술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저는 악의 본질과 탐욕의 추악함을 끝까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약해지거나 누군가를 맹신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적 절차는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길고 지친 또 다른 싸움이었죠.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린 두 개의 큰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상어 조직의 재판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증인석에 서자 한때 암흑가를 주름잡던 백상어는 초췌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산채로 집어삼킬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협박당했던 과정을 진술하고 그의 부하의 자백 녹음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벌거벗은 공포만이 남아있었죠. 제 증언과 경찰이 수집한 수많은 증거들은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범죄 제국의 전모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선고일, 저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25년간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어요. 저는 법정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부모님께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감정적으로 더욱 힘겨웠습니다. 바로 박민준 가족의 재판이었죠. 이번에 저는 증인이자 이혼 소송의 원고였습니다. 한때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박민준은 깡마르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과거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변호사가 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10년은 늙어 보였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었던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만삭의 몸으로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모든 죄를 박민준에게 떠넘겼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죄인들의 비극적인 희극이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박민준의 폭행 증거로 그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했을 때 방청석은 다시 한번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참지 못했죠. 저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수백 번도 더 봤고 고통은 이미 무뎌졌습니다. 저는 그저 박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두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뉘우침이 아닌 공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상밖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혐의로 박민준은 18년이라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유라도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최 여사와 민호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제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박민준이 사기로 갈취한 모든 재산은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의 5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형사 판결로 공식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제 삶은 비로소 정적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와의 회의도 긴장된 재판도 없었습니다. 폭풍의 후유증과 함께 저만 덩그러니 남았죠.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다음은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그때 박 실장님이 낡고 구겨진 편지 한 통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교도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박민준이 보낸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보았지만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읽지 않고 버릴까 생각했지만 어떤 호기심이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편지를 열자 그의 글씨는 예전처럼 세련되지 않고 모든 힘을 잃은 사람처럼 빗돌빗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배신한 아내 서연에게. 그는 진부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오.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아니까. 그저 뒤늦은 사과 한마디를 하고 싶었소. 이곳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소.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했고 나를 악마로 만들었소. 나는 내 손으로 나의 행복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파괴했소. 여기까지 읽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모두 빈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오.
당신은 순수하고 착했고 나를 무조건 믿어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도구로 이용했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소. 나는 졌소. 당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탐욕에게 진 것이오. 답장은 바라지 않소. 그저 앞으로 당신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평안재단 소식도 들었소.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늘 선한 사람이구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잃어버렸고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이겠지. 안녕히.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경멸도 동정심도 아닌 진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이 사과는 비록 뒤늦고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책을 덮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끔찍했더라도 이제는 책장에 꽂아두고 새로운 책을 펼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목련나무 아래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글자들과 기억 그리고 아픔을 삼켰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흩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 마지막 짐까지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박민준, 최여사, 백상어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원한은 저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증오의 그림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빛과 희망만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평온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거짓 속에서 살았던 5년보다도 더 빠르게 말이죠. 시간은 참으로 신비한 약입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흉터를 지워주지는 못하지만 그 흉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흉터를 힘의 일부로 지나온 가시밭길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의 증표로 만들게 하죠. 제 경영 아래 유성그룹은 강력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선대들이 쌓아 올린 튼튼한 기반 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낡은 사업들을 정리하고 친환경 기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회의 원로 주주들조차 제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너무 위험하고 이상적인 길을 간다고들 했죠.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눈앞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체와 환경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유성그룹의 친환경 프로젝트들은 뛰어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상속녀에서 이제는 제 세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떠들썩했던 과거의 스캔들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과 비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은 수익률이나 마천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작고 따뜻한 곳, 바로 평안재단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는 이제 전국 수천 명의 불행한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자 공동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싯대를 쥐어주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안전한 쉼터를 만들었고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그들의 정의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또한 봉제, 요리, 미용부터 프로그래밍, 마케팅까지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여성들이 다시 찾은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의 고통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힘과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였습니다.
적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꺼트리려 했을 때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올해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은퇴하셔서 정원에서 난초를 가꾸거나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며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가끔 지팡이를 짚고 평안재단에 오셔서 제가 일하는 모습,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여성과 아이들을 조용히 지켜보곤 하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박 실장님은 여전히 제 곁을 지키는 충직한 경호원이자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꾸렸지만 저와 할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며 저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주종 관계를 넘어선 때려야 뗄 수 없는 혈육의 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햇살 좋은 주말. 저는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몰아 아주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과 결혼 초에 살았던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좁고 축축한 골목길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반지하 방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며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반찬이라곤 나물과 두부뿐이었던 밥상,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밤들. 그때의 삶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 저에게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와 끈기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저는 박민준과 처음 만났던 동네 어귀의 낡은 북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고풍스럽고 조용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시켰습니다. 커피 향과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아련한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죽어버린 사랑을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과 마주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박민준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어리석게 사람을 잘못 사랑했던 젊은 날의 순진함을 용서했습니다. 과거가 진정으로 잠들고 제 마음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곁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자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셔츠에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국화차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라고 합니다. 국어 교사인데 조용한 공간을 찾으러 이곳에 자주 와요. 실례지만 성함이 서연이에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에 살던 곳에 잠시 들렀어요.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였지만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과 교사로서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안재단에서의 일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제 신분이나 재력에 압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평범한 한 여자로 바라보며 진정한 공감과 존중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연락처를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 사랑은 더 이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영혼의 교감, 나눔과 이해일 뿐입니다. 비록 이 만남이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좋은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얻었습니다.